중앙 집권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 2003년 3월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프랑스 헌법 제1조에 의거 지방 분권형 국가가 된 것이죠. 이날 이후 프랑스는 중앙 집권의 역사를 청산,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국립행정학교 에나와 고등교육기관의 지방 이전과 설립, 100대 대기업의 본사 30여 개 지방 유치,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 5만 5천 개가 지방에 뿌리 내렸다는데요. 이렇듯 지역이 살아나면서 지방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파리와 프랑스 사막 이후 50년이 넘게 진행돼 온 프랑스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는 어떤 모습의 지역 혁신 도시로 변했는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세계인이 동경하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의 여유로운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60년대만 해도 파리는 북적이는 사람들로 숨막히던 곳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채우기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비워내기에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비워냈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상류층 귀족들의 대저택이었고 또 공공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비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파리에 집중돼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 여기에 민간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심산으로 계획한 일이었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니 지역 발전도 되고 또한 외부의 투자로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꽉 먹고 알 먹고, 즉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드골 정권에 의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990년대 더욱 활성화됩니다. 2003년까지 315개의 공공기관, 총 4만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이전됐고요. 실제 1960년대부터 2006년까지 5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이전됐다니 참으로 놀라운 수치죠. 사실 프랑스의 중앙 집권적이고 파리 집권적인 역사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짐이 곧 국가라던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7천여 명의 귀족이 모여 살았다니 두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그러던 1947년 말 파리 집중 현상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라비에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을 통해 파리가 지방을 사막화시키고 있다며 파리 집중 현상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파리와 프랑스 사막 이후 프랑스 균형 발전 정책은 전환기를 마련합니다. 드골 정권에 의해 국토 균형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개발청을 설립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다따르라고 하는 국토균형발전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를 해서 63년에 설치해 지금까지, 물론 이름은 조금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기구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수많은 정부와 대통령들이 계속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의 그 다따르라고 하는 기구가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되는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게 된 건데, 파리를 비워내 다시금 안정을 찾게 해준 데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랑제골인데요. 그랑제골은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특수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부 좀 한다 하는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단연 선호도 1위인 곳이죠.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이런 엘리트 양성기관을 대거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교육기관 이전의 대표적 사례, 바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인 에나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에나는 2차 대전 이후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재건을 위해 만든 학교로 프랑스 엘리트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학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와 국회의원 등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된 정치의 중심축이거든요. 최고 권력자들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그러나 에나도 91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의 사막화를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좋은 본보기로 에나가 선택됐거든요. 에나의 지방 이전. 이는 에나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크레송 총리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었고 에나 학생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발이 거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Le personnel a été très hostile, et d'ailleurs de manière très unanime, d'abord pour des raisons de méthode. C'est-à-dire que les élèves ont appris, et les personnels, un jour, que l'école était transférée à Strasbourg sans aucune espèce d'information préalable. Et d'ailleurs, la mesure il a fallu la reprendre parce qu'elle était annulée par le Conseil d'État, parce que les procédures n'avaient pas été respectées. L'ENA est un établissement public, normalement, donc ça a été pris sans aucune concertation du jour au lendemain, parce que c'était une mesure symbolique. 에나의 지방 이전은 학생들과의 마찰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나 출신 정치인들, 즉 기득권과의 대립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Alors, à l'origine, la décision a été prise par le gouvernement de Madame Cresson en 91, de manière très subite, très immédiate, pour un motif symbolique. C'était une époque où le gouvernement voulait marquer le fait qu'effectivement, on délocalisait un certain nombre d'organismes ou institutions et qu'on essayait de rompre le déséquilibre entre Paris et la province, qui est un déséquilibre qui n'est pas colossal en termes de population, mais qui en termes politiques, historiques, a toujours été important. 과밀화로 인해 몸살을 앓던 60년대 파리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정치적 결단이 파리를 바꿔놓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기업의 이전인데요. 30년 동안 약 30여 개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분산화 정책은 파리로만 몰려들던 인구 유입을 멈추게 했고 80년대 이후 오히려 사람들이 지방으로 떠나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파리를 중심으로 하던 일극 체제에서 다극형 분산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형적 수도권 팽창을 막아 프랑스의 안정을 되찾게 했죠. 또한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파리의 인구는 안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균형 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합니다.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의 쪽빛바다를 낀 휴양지. 이곳이 바로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영화의 도시 칸에서 15km, 세계 부호들의 휴양지 니스에서 22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82년 이후 이곳은 달라졌습니다. 지방정부와 인사, 그리고 기업의 노력으로 유럽 3대 성장지역으로 손꼽히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게 됐거든요. 휴양도시에서 60여 개국 12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유럽 최초의 대규모 연구 단지가 된 겁니다. 요즘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아침 풍경인데요. 매일 아침 4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부산함. 사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C'est vrai qu'au départ, il y avait une cinquantaine de personnes donc pour lancer l'opération. Ce projet, c'est utopie, comme disait Pierre Lafitte. Et actuellement, nous en sommes à 1500 entreprises et 30 000 salariés. Il faut également ajouter les 10 000 étudiants qui sont à Sophia Antipolis. Donc ça fait à peu près 40 000 personnes qui arrivent le matin à peu près à la même heure et le soir qui repartent aussi à la même heure. Voilà. Donc l'augmentation d'emplois ou d'implantation d'entreprises par an, il faut compter à peu près, si on considère les chiffres de 2006, il y a environ 3 entreprises par mois, nouvelles entreprises qui s'implantent à Sophia Antipolis. 다양한 회사가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 보다 활발한 정보 교환과 교류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관광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도시가 세계 10대 성장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건 한 개인의 유토피아적 착상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Pour moi, M. Lafitte est un personnage historique pour la France parce qu'il lui, il a vraiment créé une technopole en France et il a créé cette technopole ici, c'est-à-dire beaucoup de kilomètres au dehors du Paris. Et ça, c'est à mon avis quelque chose de vraiment très très impressionnant. Et je pense que Sophia Antipolis n'existait pas sans Pierre Lafitte. Ça, c'est clair pour moi. Nous, on a évidemment parlé avec Pierre Lafitte avant de s'installer ici. Et effectivement, on a, comment on peut dire, ça nous appelait la vision de Pierre Lafitte sur le parc Sophia Antipolis. 소피아 앙티폴리스 출신으로 국립공과대학 부총장이었던 라피테는 1968년 과학, 문화, 도시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혁신도시의 틀을 잡아가는데요. 초창기 10년 동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방을 지원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잉태했다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 에콜드 민입니다. 라피테는 교내의 중요한 기관들을 소피아 앙티폴리스로 이동시키면서 대학과 지역을 밀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혁신 도시의 기초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어 주었죠. Eh bien, l'école des mines est ici depuis 32 ans. À cette épo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souhaité mettre toutes les écoles d'ingénieurs à l'extérieur de Paris. La plupart des grandes écoles d'ingénieurs étaient dans Paris, mais le gouvernement a souhaité, pour développer l'ensemble du territoire, les placer à l'extérieur. Et à cette époque, beaucoup d'écoles sont parties assez loin, dans le sud de la France ou ailleurs. Et donc l'école des mines a reçu cette demande de se déplacer. Alors le directeur de l'école à l'époque, c'était le sénateur Pierre Lafitte, justement, qui est le fondateur de Sophia Antipolis. Et donc il a saisi l'opportunité d'établir, non pas toute l'école des mines, mais un certain nombre de laboratoires de recherche sur la technopole de Sophia. 정부의 밀어내기 정책과 지역의 끌어들이기 정책이 맞물려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혁신 도시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혁신 도시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t c'était important pour nous, qui dépendons de la Chambre de commerce française, de créer cette école au cœur de la technopole de Sophia Antipolis, puisque nous avons une mission de professionnaliser nos étudiants et donc de se rapprocher du monde des entreprises. Et donc le monde des entreprises, c'est Sophia Antipolis, c'est la Côte d'Azur. Et donc c'était très important pour nous de se positionner au milieu des entreprises et de la technologie. 하지만 무엇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룬 IT밸리라는 사실일 겁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산 속에 자연의 일부인 양 섞여 있는 모습,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발에서 소외된 지방의 환경을 역이용해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최첨단 IT 산업단지를 만든 것이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데다 교육, 문화, 환경 등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으니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입주를 희망하고 나섰고 고급 인력들은 하나 둘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t donc je suis arrivé dans cette région et là j'ai fait donc la connaissance de ma future femme avec qui je vais me marier cette année, donc qui est originaire de cette région, qui connaît bien la région. Pas forcément, effectivement Sophia Antipolis est dans une très belle région, donc je pense que c'est une chance pour ma famille et pour mes enfants donc d'habiter dans cette région. Au niveau éducation, enseignement, il y a de très bonnes écoles. Mais bon, il faut être ouvert et je veux dire, si mes enfants ont envie de faire leurs études ailleurs ou à l'étranger, bien sûr. Bon.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건이 혁신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Ceci dit, il y a quand même des flux, des gens qui vont quitter une société pour aller rejoindre une autre. Donc vous me posiez la question de savoir où est-ce qu'on trouve les gens, les ingénieurs qu'on embauche ici. Je crois qu'il y en a une grande partie qui viennent de la région. Et ensuite, c'est bien sûr, certainement, il y a aussi pas mal d'embauches de gens qui viennent par exemple de la région parisienne. Il y a beaucoup d'ingénieurs qui préfèrent venir s'installer dans cette région.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은 단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웃마을 발본의 경우는요.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활력이 돌면서 덩달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La population, je pense qu'elle s'est multipliée par 10 avec la création de Sophia Antipolis. Et les gens qui sont venus d'autres pays hors de la France, lorsqu'ils sont venus s'installer sur Sophia Antipolis pour y travailler, ils ont commencé à acheter des terrains sur Valbonne, à construire, et ça a multiplié la population. Et c'est devenu une population, un amalgame de culture.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육과 문화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발본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발본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마을로 변했습니다. Jeux européens, vous savez que Sophia Antipolis fait partie, en grande partie de Valbonne. Ça régénère des taxes professionnelles, bien sûr, qui sont pas négligeables pour le village et pour les habitants. Ce qui est important, c'est qu'on arrive à faire un développement de la commune. Je vois l'infrastructure des routes, des écoles, des lycées, qui est très très important par rapport à il y a une trentaine d'années. 이렇듯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주변 마을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 피에르 라피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이후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됐지만 아무런 발전이 없던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러나 라피테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이 뿌리내렸고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거름이 되었기에 혁신 도시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Oui, mais je suis très très heureux d'avoir pu pendant près de 40 ans travailler ici, avoir vu pousser cet arbre, pousser l'arbre de droit de l'homme, vu pousser ses fleurs, et nous avons maintenant réussi à devenir une des zones qui dans le monde compte en matière de nouvelles technologies. Je pense que vous pourrez faire la même chose. Il faut ne pas oublier d'ajouter l'humanisme à la compétence, à la technicité et en même temps le souci de conserver la nature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자원이 풍부한 로렌 지역의 중심이며 유럽 제1의 성장축인 중세 로마 문명의 거점 도시 메츠.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축구의 도시로 명성이 높은 곳이죠. 안정환 선수가 뛰던 프로팀 FC 메츠는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 1부 리그인데요. 이곳에서 반갑게도 한국인 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츠, 어떤 곳일까요? 일단 메츠는요. 일단 프랑스인들이 은퇴를 해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고요. 일단
요즘 저기 테크노폴에 그 테크노폴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젊은 층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시가 젊어지는 것 같고요. 매츠에서는 아직도 시내 곳곳에서 중세 고딕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예술과 역사를 시간을 건너뛰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더해져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Metz est depuis longtemps une très belle ville. Elle a un patrimoine très riche, très ancien. Ça remonte aux Gallo-Romains. Nous avons beaucoup d'immeubles qui sont d'influence italienne parce que pendant toute la Renaissance, tout le Moyen-Âge, Metz était une ville qui était entre les Flamands et l'Italie et participait à ce commerce et à ces échanges artistiques. Et puis on a été une capitale au moment de Charlemagne, par exemple. 매츠는 과거 번성의 기억을 가진 도시였다면 현재는 테크노폴을 중심축으로 프랑스 발전 견인의 도시인데요. 전체 인구 12만 명. 하지만 이곳 테크노폴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 4만 6천 명에 이릅니다. Normally we get an average of 10 companies, adding 10 companies a year. But last year was a big success, big hit with 29 companies because the economy is in IT is growing fast here in France. 수많은 혁신 도시 중 매츠 테크노폴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의 시장이었던 장마리 로쉬는 전문 우수 인력 2,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매츠 2000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혁신 도시의 기반을 다져갑니다. Alors le maire de Metz, c'est lui qui a été l'initiateur du projet, c'est Jean-Marie Roche. Il l'a raconté assez souvent. Ce sont ses visites aux États-Unis et notamment à Atlanta et la découverte des technopoles américains qui lui ont donné l'idée de développer sur Metz un technopole. Ce qui à l'époque était une idée très très novatrice. Et c'était l'idée que les zones d'aménagement pouvaient se spécialiser et accueillir des entreprises sur des secteurs de pointe. 매츠 테크노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And without the highly qualified people, you cannot build a technopole. This is the difficult part of the job. Is Tech Park is not only about business, it's also about attracting highly qualified people. And highly qualified people, they are not going to come to a place where they don't feel well. 매츠는 양조 산업과 더불어 광산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을 통해 부를 누리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죠. 더 이상 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매츠를 떠나기 시작했고 매츠는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도시에 위기가 찾아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바로 매츠 테크노폴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고 있는 에르베 오베드 씨. 매츠에서 나고 자란 오베드 씨는 테크노폴이 없었다면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Et petit-fils de mineur, donc j'ai habité dans un quartier minier où il n'y avait que des mineurs. Et quand j'étais petit, mon papa m'a expliqué que lui, on lui avait laissé le choix entre soit la mine, soit l'usine. C'était à l'époque très facile de trouver un travail, soit dans l'un, soit dans l'autre. Mais il m'a bien dit pour moi, ça allait changer et que moi, je ne pourrais travailler ni à l'usine ni à la mine. Donc il fallait absolument que je trouve une autre activité. 매츠 테크노폴에는 국가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된 첨단 텔레커뮤니케이션 업체 TDF와 파리 최고의 전자 분야 공과대학 서플렉이 함께 입주해 있는데요. 이들은 혁신 도시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테크노폴 내에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 아니라 함께 미래를 구체화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는 거죠. 단지 내에는 세계적 공과대학 조지아텍도 입주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지방 도시에 세계적 명문 대학이 이전되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인재가 조지아텍을 찾아오면서 매츠를 국제 도시로 또 한 번 거듭나게 하고 있는 거죠. It's enticing because this university recruit the best students
with national exam. So that's the case for the French school like ENSAM and Supélec were just here. And as they select people from all over the nation and they want to go to these universities, they have to go to Metz. And maybe first you think, oh no, I don't want to go to Metz, but you have to go because you're obliged, you know, and you want to be in Supélec or ENSAM. And then you get to know the city and you know that it's very nice to live outside big cities like Paris or Lyon. 많은 학교와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조지아 텍의 명성은 프랑스를 넘어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We work extremely closely with our partners here, local partners, the university, the grandes écoles such as Supélec or ENSAM, two very famous grandes écoles here, and others. And we are organizing another very important conference in June here in Metz at the Arsenal that I think you saw yesterday. So it's really bringing a lot of dynamic energy in terms of innovation, high technology in the area. These conferences are very high level. It involves Nobel Prize winners and so forth. So we bring this kind of energy to the place, I think. 매츠 테크노폴을 이끌고 있는 나테르 씨. 그의 아침 풍경인데요. 그는 매일 아침 지역 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요? 촬영팀이 매츠를 찾았다는 기사도 있네요. So the first thing we are talking to is Metz. 이렇듯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역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나테르의 지론입니다. Here we are in the region, so first the cities and the region. Local papers in France are quite important because 80% of the French read a local paper, not a national paper, because local success are first mirrored, are first reported in local papers, not in national papers. So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local economy to have a media that take care of local successes because it will eventually assure their notoriety also at a national level. 매츠는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문화는 100만 인구의 도시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혁신 도시가 성공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Où en fait la mondialisation rend beaucoup plus difficile la concurrence entre les villes, entre les régions, entre les pays. Il est important d'avoir des éléments forts à la fois d'imag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la culture est aujourd'hui un élément très important parce qu'il apporte une qualité de vie qui est recherchée par les habitants et qui est donc recherchée par des entrepreneurs qui ont à faire des choix entre différents lieux. 매츠시 한복판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파리에 위치한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듀 미술관의 분관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매츠와 같은 지방 도시에 대형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De se dire il faudrait décentraliser le Centre Pompidou, faire des annexes du Centre Pompidou et que les œuvres puissent davantage circuler, un peu à l'instar de ce qu'a fait Guggenheim, par exemple, la Fondation Guggenheim. Et c'est ainsi qu'est née cette première décentralisation au monde du Centre Pompidou qui se fera à Metz. 프랑스의 지방 분산화 정책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경제와 문화라는 것이 톱니바퀴가 돌듯 아귀가 맞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Et je suis convaincu que le Centre Pompidou va de ce point de vue développer l'économie et l'attractivité de la ville. Nous avons fait des études, nous attendons entre 300 000 et 400 000 visiteurs. C'est une étude à minima qui a été faite. Si je compare cela à la décentralisation de Guggenheim à Bilbao, Bilbao attendait 500 000 visiteurs avec le Guggenheim par an. 독일과 국경이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트라스부르.
2000여 년의 역사가 짙게 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순환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로마인에 의해 만들어져 독일의 영향을 받으며 프랑스인에 의해 번성했거든요. 아,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이곳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수공으로 석공예 작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중세 시대의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죠. 스트라스부르는 석공예를 비롯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Je crois que le premier acte le plus important, c'est qu'il y ait une identité et une identité culturelle. Ça peut être de faire revenir, ressurgir un peu le passé, de le mettre en valeur. On l'a ici avec toute notre histoire. Ça peut être la création d'un événement culturel, ça peut être une manifestation temporaire. 스트라스부르는 문화뿐 아니라 환경과 역사를 선도하는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2007년 6월 떼제베가 도시에 들어오면서부터 파리는 물론 유럽인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인구의 유입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경전철로 인해 환경 도시의 이미지도 더욱 강해지게 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스트라스부르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ans toutes les régions, dans les grandes villes, et c'est ainsi que depuis 25 ans, il y a un large mouvement de décentralisation, de nouvelles responsabilités données aux régions et aux communes. Cela permet d'émerger en tant que métropole, lieu de décision pour les entreprises, les universités, lieu de rayonnement aussi pour Strasbourg dans le domaine européen. 그러나 도시의 개발을 온전히 지역의 몫으로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만의 독특한 지역 개발 방식을 도입해 실용화하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의 각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개발 계획과 실행 일정을 세우면 국가가 이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법, 일명 개발계획 플랜입니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개발 방법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가는 것이죠.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Mais le rôle de la DIACT est surtout important lorsque nous fixons des contrats pluriannuels entre l'État et les régions, une démarche qui s'appelle contrat de projet. Alors ce sont des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régional et d'équipement régional pour 7 ans. Et maintenant nous sommes dans la période 2007-2013 et nous avons fixé ensemble État et région ce que nous voulons faire dans chaque région en matière d'université, en matière de transport,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donc c'est une politique qui fonctionne assez bien. 독일 접경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 의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각국의 협력 체계를 다질 뿐 아니라 유럽 전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유럽 발전 기금을 조성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천억 유로 이상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방송국 아르떼를 찾아가 볼까요? 공중파는 파리에 있어야 한다는 상식의 틀을 깬 아르떼는 독일과 파리의 합작 방송국으로 20명 남짓한 직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유럽 전역에 알려진 공영 방송국이 됐습니다. En effet, je pense que la ville de Strasbourg et les habitants de Strasbourg sont très heureux et satisfaits d'accueillir Arte dans leur ville. Arte est une société emblématique sur le plan européen
et que son siège soit à Strasbourg, c'est tout à l'honneur des Strasbourgeois et de la municipalité de Strasbourg qui a mis notamment des terrains à la disposition de Arte pour construire ce bel immeuble. 처음 아르떼를 설립했을 당시 이는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전역의 소식을 전하는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됐고 지방에서도 공중파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1990년대 지방 이전 문제로 사회를 뒤흔든 국립행정학교 에나입니다. 파리를 벗어나 변방의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고 있지만 프랑스 최고의 학교라는 에나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I think that French people to start with were a bit dubious. They thought, is it going to work or not? Because ENA is supposed to be such a Parisian institution. So they really wondered, is it going to work or not? So I think that here in Strasbourg, people were, on the contrary, very proud and happy that ENA should come here in Strasbourg. 에나의 지방 이전 계획 발표는 프랑스 사회 전역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에나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프랑스 최고의 학교에다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인데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건 그들에게 자존심을 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나의 직원인 필리포 꽁씨. 그도 처음에는 에나의 지방 이전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지방 이전 정착 지원금이 없었다면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프랑스 정부는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정에 배우자까지 고려한 이전 수당을 지급합니다. Et ça, il y avait plusieurs primes dans ces 20 000 euros. Il y avait une prime qui correspondait à une prime de transfert, ce qu'on avait appelé le transfert, c'est-à-dire que le personnel qui acceptait le déménagement touchait une prime. À côté de ça, vous aviez une deuxième prime qui était faite pour compenser la perte de salaire du conjoint, puisque moi, ma femme travaillant pas à l'ENA, il fallait qu'elle aussi, elle vienne ici, donc elle démissionne de son travail pour en rechercher un autre ici. Donc il y avait cette prime-là qui correspondait à peu près à 6 mois de salaire. 비록 파리를 떠나왔지만 지방에서 누리는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에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C'est difficile à dire, mais je pense que les provinciaux aiment aller à Paris pour aller au spectacle, pour aller visiter des musées, pour se promener, mais je pense que la vie parisienne est tellement stressante qu'il y a de plus en plus de gens qui habitent Paris, de Parisiens d'origine ou non, qui reviennent en fait en province, vivre en province. Je crois qu'il y en a de plus en plus qui quittent Paris parce que c'est quand même assez difficile à vivre. 프랑스 제6의 도시라 불리는 보르도.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인 이곳은 18세기 도시의 고풍스런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포도주로 인해 세워지고 발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포도주 제1의 집산지죠. 보르도 사람 셋 중 하나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포도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니 보르도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위력 참으로 대단하죠. Donc nous ici on a par exemple 25 employés permanents, mais en période saisonnière, notamment au moment des vendanges, on a jusqu'à 300 personnes qui sont employées sur l'entité de Pape Clément. Donc c'est vraiment, je dirais, la viticulture est l'employeur régional numéro 1. 보르도가 포도주의 도시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 그런데 혹시 보르도가 프랑스 정부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낸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의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인 방위 산업체를 이끄는 탈레스입니다.
Donc sur le site de Thalès, le site de Thalès ici, on est arrivé en 1975, donc ça fait 33 ans maintenant, et on est arrivé en délocalisation d'activités qui étaient en région parisienne. Ensuite, nous avons développé, à partir d'une activité plutôt militaire, nous avons développé des activités civiles. 탈레스의 이전으로 많은 인재들이 보르도로 모여들었고 보르도는 최첨단 항공산업과 미래 우주산업기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n France, c'est une initiative de l'État ciblant des régions. Les technopoles sont des initiatives locales qui peuvent être des initiatives de mairie, qui peuvent être des initiatives de département ou de région, mais qui proviennent du local. Donc les pôles, c'est top-down, les technopoles, c'est bottom-up, et parfois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font un peu le lien de tout ça. 보르도가 프랑스 성장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바로 이곳 알파 산학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7만 5천 명의 대학생과 5만 5천 명의 연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 최고 대학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 도시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Et peu à peu, avec la décentralisation, et cette décentralisation-là a commencé dans les années 60. L'une des premières décentralisations a été le CNES, le Centre aéronautique et spatial qui se trouve à Toulouse, qui a été décentralisé en 1962 par le général de Gaulle. Et à partir de là, il y a eu d'autres écoles d'ingénieurs ciblées dans le domaine des arts et métiers, dans le domaine des matériaux, dans le domaine de l'électronique, de l'informatique. Donc il y a eu plusieurs écoles qui ont été créées ou qui se sont délocalisées, et généralement avec des formations qui sont en rapport avec l'économie locale. 보르도에는 100여 개의 광학과 레이저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광학과 레이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이 두 가지를 한 곳에 묶은 건 바로 프랑스 정부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서였죠. 3, 4년 전부터 프랑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 거점 도시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vec un pôle de compétitivité, ce qu'elle nous a dit l'État, c'est mettez-vous ensemble, ça ira plus vite. On ne vous donne pas d'argent, mais on vous donne l'idée. Et ça marchait extrêmement bien. Et donc ça, c'est vraiment la grande forc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c'était de dire aux gens, focalisez-vous sur quelques sujets, groupez-vous et vous irez plus vite.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집중됐던 일자리가 지방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파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요. 그동안 일을 찾아 파리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지방으로 다시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보르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던 전통의 도시 보르도가 경쟁력 거점 도시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 공동화됐던 삭막한 도시에 다양한 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요. 대학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Et donc la ville a repris une attractivité très importante qu'elle avait un peu perdue pendant quelques années. On note aujourd'hui, je vous le disais tout à l'heure, l'arrivée de jeunes ménages notamment, parce que la population française est devenue beaucoup plus mouvante qu'elle ne l'était à une époque, et les personnes qui travaillent dans certaines entreprises, notamment les entreprises de pointe et de nouvelles technologies, changent aujourd'hui de région beaucoup plus facilement qu'ils ne le faisaient par le passé. 파리가 프랑스를 사막화시킨다는 경고가 있은 지 50년. 머리만 지나치게 큰 가분수로 표현됐던 프랑스는 지방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퇴임 후 파리가 아닌 자신의 고향
콜롱베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키는 드골과 같은 프랑스 지도자들의 일관된 의지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 3월 17일 프랑스에서는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894명 중 584명의 찬성으로 지방 분권 개헌안이 통과되어 헌법 1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고유 법률 인정, 지역을 헌법상의 기구로 격상, 재정 독립 추진. 이로 인해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가 됩니다. C'est la loi du 17 mars 2003 qui, elle, a réellement non pas créé de nouvelles autorités, mais transféré plus réellement les pouvoirs entre les anciennes autorités qui venaient de l'État et les nouvelles autorités qui, elles, reposaient sur des élections, soit au niveau de la région, soit au niveau du département. Il y a donc eu deux grandes vagues. D'abord, on a ouvert la brèche, on a commencé à poser des institutions particulières régionales, et ensuite, on a complété, généralisé et rendu beaucoup plus réel le transfert des pouvoirs entre l'État et les agents de l'État et les élus régionaux et départementaux. 날로 치열해져가는 세계적 경쟁 속에 중앙과 지역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앙과 지역, 그 어느 한쪽도 방심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몫의 과제인 것이죠. Il y a un débat. Il y a des gens qui disent il faut que Paris reste très fort pour être attractif au plan européen et au plan mondial. Et d'autres disent, dont moi, que si on concentrait moins de choses à Paris, on aurait plus de place pour accueillir à Paris des grandes institutions internationales et en même temps on rééquilibrerait la France vers les provinces qui ont beaucoup de potentialités et donc l'équilibre n'est pas encore atteint.